저거 없애면 되겠네? 인간을 제거해. 아유, 무섭습니다, 진짜. 아이고, 공포네요.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종당한다면 굉장히 하찮은 이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와.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대화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 AI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충격과 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지 정말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일 것 같은데요. 박태웅의 AI 강의도 쓰신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챗 GPT가 나온 지 불과 7개월인데 이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구나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번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모은 사용자를 모은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2달 만에 1억 명을 모았으니까 그래프 보시면 그 인스타그램이나 스포티파이,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용자를 모았다고 하지만 챗GPT하고 비교하면 되게 허무해 보일 정도로 꺾이죠.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진짜 엄청납니다. 로켓처럼 올라가 버리잖아요. 네.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이 자연어로 기계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말을 내추럴 랭귀지라고 해서 자연어라고 하고요. 네. 인간이 기계한테 말을 거는 걸 기계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 뭐 포트란, 코볼, C, 파이썬 이런 것들을 써서 하는 걸 기계어라고 하는데, 이전까지는 기계한테 말을 걸려면 기계어를 배웠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기계한테 말을 걸고 일을 시키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불렀죠. 그런데 사상 처음으로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기계한테 말을 걸고 일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이 볼 때 진입 장벽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다가 얘가 플러그인이다, API다, 랑체인다 해가지고 다른 도구들을 쓸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플러그인이 뭐냐 하면 챗GPT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불러다 쓸 수 있어요. 이를테면 검색도 할 수 있고, 호텔 예약도 할 수 있고, 레스토랑 예약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도구들을 다 붙여서 쓸 수 있게 하는 걸 플러그인이라고 하는데, 400개, 1000개, 2000개 매주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엑스피디아 같은 그 여행업계 넘버원 검색 엔진을 비롯해서 울프람 알파 같은 세계 최고의 수학 엔진,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한 1000개 넘게 붙었을 것 같은데요. API는 반대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프로그램 간의 약속입니다. 네. 내가 만든 이 API를 네가 써서 나한테 요청을 하면 정해진 포맷대로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정해진 행동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인데요. 챗GPT하고 GPT-4가 API를 오픈했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내가 어떤 앱을 갖고 있는데 이 앱에 GPT-4의 API를 붙이면 내 앱이 마치 인공지능으로 만든 앱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와. 왜냐하면 API를 부를 수 있으니까. 네. 내 앱에서 이런저런 일을 시키면 내가 GPT-4에다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속된 규약대로 얘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인공지능 전문가, 과학자가 한 명도 없어도 내 앱은 GPT-4에 맞먹는 놀라운 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일이군요.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외부 것들을 그 거대 언어 모델, 챗GPT 같은 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걸 랑체인이라고 합니다. 챗GPT와 연결된 네. 그 서비스들인데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2000개 넘어간다고 그래요. 와, 벌써 진짜 별처럼 많아지는군요.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내가 바깥에서 내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장사를 하다 말라 죽을 거냐, 네. 아니면 GPT의 그늘로 들어가서 GPT가 떼준 수수료를 가지고 먹고 살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올 수도 있어요. 무섭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플러그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브랜드는 안 보이게 돼요. 챗GPT가 알아서 일을 다 하니까. 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서비스를 썼는지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와. 그리고 API를 붙이는 순간 챗GPT만 쓰게 되잖아요. 네. 그 다른 AI 엔진들은 갈 자리가 없어지죠. 와.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거대 언어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엄청난 AI 엔지니어가 있어야, 과학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는데, 이 플러그인과 API가 붙으니까 더 끔찍한 독과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챗GPT하고 GPT-4 나온 다음에 존재론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일을 해왔는데 3.7조 원 있으세요? 이런 애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열광한 첫 번째 이유고요. 이 이제 챗GPT, GPT-4 이런 것들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얘가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5조 개. 네. 네. large language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들이 희한하게 규모가 커질수록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을 가집니다. 영어로 이제 이걸 emergent ability라고 하고 emergence라고 하는데 네. 우리말로 창발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번역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네. 창발성이라고 하면 그게 뭔데 하고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 그러면 누가 묻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느닷없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AI 규모의 법칙이 있습니다. 네. 저 그래프를 보시면 컴퓨팅 파워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네.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로스율이 적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그 타임즈가 예전에 인공지능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표지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오. 많이 때려 넣을수록 계속 더 좋아지는데 심지어 사용한 모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네. 그러니까 키우면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이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네. 수평으로 쭉 가다가 갑자기 툭 튀죠. 네. 저게 이머전트 어빌리티입니다. 오. 저게 이제 AI의 능력을 측정하는 아주 여러 가지 측정 기준이 뭐 수십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제가 샘플로 8가지만 갖고 온 건데요. 저게 이제 학습 연산 능력이 10의 22제곱 정도 될 때 푹 꺾이는 거예요. 네. 매개 변수가 1000억 개 넘어가면 꺾인다는 뭐 이론도 있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언어 능력이 좋아지고 추론 능력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네. 이유는 몰라요. 어. 그래서 구글 CEO도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인류 사상 최초로 우리가 그냥 쓰는 말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게 됐다. 또 하나는 그런데 얘가 엄청나게 뛰어난 능력을 느닷없이 보이네? 그러니까 막 미국 변호사 시험을 상위 10%로 통과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언어 능력도 너무 좋고 그 두 가지가 겹쳐져서 인류가 엄청난 열광을 하게 됐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일반지능으로서 인공 일반지능까지 갈 수 있는 건지가 이제 궁금해요. 그렇죠. 인공 일반지능이라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면 이게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전에는 강인공지능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Singularity가 이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순간을 Singularity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건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픈 AI 쪽에서 GPT-4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제로 보여준 건데요. 네. 사진을 넣고 이 그림이 뭐가 웃긴데 이 그림에 있는 패널을 하나씩 설명해줘 라고 질문을 넣었어요. 네. 답을 내려면요 몇 가지 굉장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사진을 보고 얘는 스마트폰이야, 네. 얘는 VJ 커넥터야, 쟤는 라이트닝 단자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림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술의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VJ 커넥터는 오래된 거고 라이트닝 단자는 새로운 거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어떤 포인트에서 웃는 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웃긴데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여기서는 이 VJ 커넥터가 굉장히 오래된 거고 네. 그 VJ 커넥터에 홈을 파가지고 최신형 라이트닝 단자를 꽂았고 네. 그걸 스마트폰에 꽂았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유머 감각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약간 무서운데요? 네. 야, 이게 지금 현재 이 GPT가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이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약간은 우려되는 건 그 왜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스카이넷이 막 스스로 학습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요즘에 GPT가 오토 GPT라 그래서 이제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네. 스스로 막 학습하고 자기 실수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맞나요? 그렇습니다. 그 오토 GPT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던 포인트를 건드린 거예요. 네. 제프 힌튼 교수가 이제 일단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그 중간 목표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GPT가 스스로 뭔가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줘라고 했을 때 낮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 제프 힌튼 교수가 드는 예는 방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줘 했더니 얘가 볼 때 이 방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내뿜는 게 뭐지? 인간? 인간?
저거 없애면 되겠네. 인간을 제거해. 아유, 무섭습니다, 진짜. 이거 공포네요. 그리고 그 막스 테그마크 교수가 한 말인데 서아프리카의 검은 코뿔소를 멸종시킨 게 인간이 검은 코뿔소를 혐오해서가 아니다. 네. 단지 인류가 코뿔소보다 더 똑똑하고 서식지하고 뿔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목표가 인간하고 달랐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멸종당한다면 굉장히 하찮은 이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와. 그러니까 그 스카이넷처럼 네. 의도적으로 인간을 죽이려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니라 네. 되게 하찮은 이유로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엉뚱하게 인간하고 기준이 다른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우리가 거군요. 검은 코뿔소를 죽이려고 없앤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식지하고 뿔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둘이 방향이 달랐을 뿐이죠. 진짜 이거 그게 중간 목표의 위험에 관해서 제프리 힌턴 교수하고 막스 테그마크 교수가 입을 모아서 하고 있는 얘기. 막을 수 있는 거겠죠? 막아야죠. 자, 근데 어쨌든 챗GPT가 이제 오류가 많은 부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한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류 때문에 우리가 막 다 헷갈립니다. 챗GPT가 너무 그럴듯하게 써놓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맨날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사용해보면. 그 챗GPT가 내놓는 아주 멀쩡한 거짓말, 태연한 거짓말을 할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건 이제 챗GPT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챗GPT의 T가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문장들을 보고 그 다음에 올 단어가 뭔지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그 다음에 올 가장 그럴듯한 말, 가장 근사한 말, 가장 어프로시밋한 말을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찾아낸 다음에 그 단어까지 포함해서 이 문장들이 다시 입력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단어는 가장 적절한 게 뭐지? 그런 식으로 재규적으로 내가 낸 답이 다시 문제가 되고 내가 낸 답이 다시 문제가 돼서 문장을 완성할 때까지 추측해 나가는 게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을 학습한 애가 아니에요. 가장 그럴듯한 게 뭔지를 뽑아내는 법을 학습한 애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근사한, 가장 그럴듯한 걸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것을 학습한 애가 아니다.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병에 관한 증세를 적고 챗GPT한테 물었어요. 이런 증세가 있다면 어떤 병일 것 같니? 그랬더니 얘가 너무 정확한 답을 얘기했어요. 오.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럴 것 같은 병은 뭐야? 하니까 얘가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는 피임약을 먹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나 딱 덧붙이는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와. 위험하네요. 이 사람은 35년쯤 된 의사니까 네. 나 그거 평생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너 근거 있어? 했더니 근거가 있다. 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관련 연구 논문이 게재됐다. 네. 그럼 출처를 내놔봐라. 와. 그랬더니 아주 근사한 논문 제목과 저자 이름과 심지어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에 들어가는 문서 고유 번호까지 첨부해서 딱 보여줘요. 와. 근데 검색해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네. 왜 이러냐 하면 챗GPT는 내가 그걸 몰라요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그럴듯하게 근사한 말을 내놓는 걸 학습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거 몰라요라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굉장히 근사하려면 유로피안 저널 오브 인터널 메디슨 같은 아주 권위 있는 학술지를 대고 아주 그럴듯한 논문 제목을 만든 다음에 저자 이름도 아주 그럴듯하게 재고 문서 번호까지 붙이면 이거 정말 그럴듯하겠다. 네. 툭 주는 거예요. 와. 아니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원시인이 핵무기를 가지면 진짜 위험하잖아요. 네. 또 혹시 AI가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한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좀 그래서 생겨요. 며칠 전에 네. 뉴욕에서 변호사가 챗GPT를 썼다가 벌금을 $5,000 낸 사건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 공소시효가 지난 항공 사건이라도 기각하면 안 된다를 가지고 변론문을 쓰면서 비슷한 판례를 찾아달라고 챗GPT한테 요청을 했어요. 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일을 했는데 챗GPT한테 네. 이거 사실이지? 챗GPT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좀 웃긴데, 챗GPT가 이거? 네. 사실이다. 야. 그래서 그걸 변론문에 다 집어넣는데 네. 변론문에 들어간 판례 중에 6개가 거짓말이었어요. 와. 그 판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네. 법정을 못 들어가냐. 어. 근데 이제 이 변호사가
나는 억울하다. 네. 내가 챗GPT한테 이거 진짜냐 물어봤다. 어이가 없는데요. 그래서 야. $5,000 벌금을. 그러니까 이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할 수도 있는 정도 일이지만 네. 이게 한번 봐줬군요. 한번 그야말로. 봐주면서 $5,000. 지금까지 이제 챗GPT가 만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챗GPT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서들이 이제 생성이 되면 네. 그걸 기반으로 챗GPT가 또 판단을 하면 더 가짜에서 가짜로 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갑자기 들거든요. 그게 진짜 그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번에 유럽연합에서 내놓은 그 AI 법에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것은 반드시 그게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는 법안 초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투표 중인데요. 일본의 그 이화학연구소 리켄이라고 세계적인 연구소입니다. 뭐 노벨상 수상자들도 나오고 한 그런 곳인데 여기서 이제 대규모 생성 모델로 인한 향후 데이터세트 손상에 관한 논문을 냈어요. 네. 뭐냐면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니까 품질이 점점 떨어지더라. 그러겠네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 사실은 지금 AI로 그린 그림을 사람이 구분을 못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근사한 거죠. 네네. 그런데도 이걸 학습을 시키니까 데이터셋에 많이 들어갈수록 품질이 떨어지더라. 복사의 복사를 복사한 것 그런 것처럼 그런 떨어지겠네요. 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아무리 사람이 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해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사한 것이지, 네. approximate한 것이지 리얼, 실제는 아닌 거예요. 내년 말쯤이 되면 제 생각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모든 이미지의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이 만든 거가 될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도 그 텍스트 경우에도 네. 인공지능으로 만든 텍스트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구별도 안 가고 이거 정말 네. 큰일이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이 무한한 생산성 때문에 저도 반드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더 네, 많이 네. 쓸 것 같아요. 안 쓰면 나고될 게 분명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서로 AI로 이게 자꾸 자료를 만든 것이 자꾸 베끼고 AI가 다시 이런 과정에서 진짜 이 경고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글로벌 테크 인사들도 AI를 핵무기랑 비교하거나 네, 하는 네. 경우들을 봤거든요. 진짜로 이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점점 더 놀라운 단계 또 우리한테는 좀 무서운 단계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영국의 클락스월드라는 세계적인 SF 출판사 사례인데요. 네. 저 그래프가 확 꺾이잖아요. 네. 저게 표절작이 접수된 현황이거든요. 와 갑자기 늘어나네. 네. 저 튈 때가 챗GPT가 나온 때예요. 와 챗GPT로 전부 다 그러면 일종의 표절을 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와. SF 단편들을 네. 챗GPT에 집어넣고 이거랑 비슷한 걸 써줘 하면 순식간에 써주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공모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전체 접수작 중에서 38%가 스팸인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밝혀낸 경우에 아. 클락스월드라는 이 출판사가 세계적인 SF 출판사인데 공모로만 원고를 받아왔어요. 네. 그 이유가 제3세계 사람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하고 싶다. 신의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그래서 공모로만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공모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여기 편집장이 다른 출판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공모로 네. 받는. 네. 사정이 다 똑같더라. 근데 우리 방법이 없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참 큰일입니다, 진짜. 예. 하여튼 AI를 안 쓸 수는 없고 우리 네. 모두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네. 인터넷 생태계가 굉장히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오리지널이 실종을 하게 되는 거죠. 뭐가 원본인가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의 오염이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거대 언어 모델이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했다. 챗GPT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2조 개가 AI가 생성한 거면 그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학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많지 않습니까? 미드전이라든지. 걔들이 학습을 하려고 보니까 절반이 AI가 만든 거네? 그러면 오리지널이 실종해버리고 뒤에 오는 인공지능들이 야 너네는 즐겁게 공부해놓고 나는 왜 공부를 못하게 하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이슈인데요. 네. 이를테면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자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네. 거기서 개발자들이 자기들 개발하다 막히면 거기 물어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코드 샘플 코드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풀면 된다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이트인데 여기가 챗GPT 오픈한 뒤로 한 달에 10% 이상씩 트래픽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냥 챗GPT한테 코딩을 맡겨버리는 게 나으니까. 와.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코딩을 배우는 사이트가 두 개예요. GitHub하고 스택 오버플로우 두 개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완전 망쳐버리면 뒤에 오는 후배 인공지능은 뭐 가지고 공부할 건데? 라는 문제가 또 생겨요. 와. 거기다가 문제네요. 클릭 하이제킹이 일어나 버리면 원본 사이트는 클릭을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광고 수익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진짜 큰 문제네요. 이게 또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이것도 걱정되거든요. 원래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들 보면 한두 개 기업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AI가 진짜로 그렇게 되고 AI를 지배한 기업이 있으면 진짜 이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에는 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소수의 기업, 진짜 한두 개의 기업이 AI를 통해서 세계 모든 시장에 진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장악하는 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세계적인 AI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6개월간 연구를 중단하자라고 했던 이유도 그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와. 현실적으로 그 지금 챗GPT 개발에 3.7조 원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네. 아까 그리고 규모의 경제 얘기했잖아요. 네. 컴퓨팅 파워가 크면 클수록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3.7조 원이 있어? 당신 5조 개의 문서가 있어? 당신 A100만 대를 돌릴 수 있어? 이 질문에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을 못하면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몇 조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몇 개 기업 그리고 중국에 있는 몇 개 기업 한국에는 네이버 정도 외에는 테이블에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한 자연 독과점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픈 AI도 자기들이 윤리를 사람의 윤리를 컴퓨터한테 처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이제 그 인간의 윤리에 맞추는 작업을 얼라인먼트라고 해요. 정렬한다. 라고 해서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얼라인먼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GPT-4를 내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는지 그때 어떤 윤리를 집어넣었는지 매개 변수는 몇 개인지 모델은 뭘 썼는지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인공지능의 숫자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네. 걔한테 인간의 윤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큰일 났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윤리를 가르쳤는지 혹은 가르칠 수 있는지 가르칠 건지에 관한 권리 슈퍼 엘리트 몇 명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그다음에 윤리는 대체 어떤 걸 배웠는지 그 배운 대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어요. 네. 와, 큰 문제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우리가 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엄청난 걸 사용 안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좀 봤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2부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좀 잘 우리 인류가 통제하고 정부가 좀 막을 수 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를 한번 돌려야지 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GPU가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아. 그럼 그걸 식히게 해야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물이 500ml가 그냥 날아가요. 근데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달러붙어 있잖아요. 한 달에 22달러 받아가지고 본전이 안 될 거다라는 게 그 예측한 사람들의 예측이에요.